때로는 한 통의 전화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재벌3 새 박지훈에게 그 전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잊으려 했던 과거의 상처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미래로 그를 이끄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죠. 이것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는 엇갈린 운명 속에서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박지훈은 대한민국 굴지의 식품 대기업 진미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죠. 어린 시절 경쟁사의 비열한 계략으로 어머니를 잃고 자신도 끔찍한 일을 겪은 후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진우 회장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부자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매년 연말이면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작은 바닷가 마을의 햇살 보육원에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며 위안을 삼곤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정략 결혼 상대인 유명 인플루언서 윤아 씨가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비즈니스에 가까웠습니다. 지훈의 진짜 마음은 텅 빈 채 그저 주어진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박지훈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지훈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파티는 어쩌고 또 그 시골 보육원에 가는 거야? 약혼녀 윤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연말 자선 파티, 셀러브리티들의 가면 무도회.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허례허식일 뿐이었다. 윤아야, 이건 내가 매년 해오던 일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건조했다. 안다고? 재벌 3세가 고작 총우석 애들한테 장난감 사주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당신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어. 윤아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미지, 평판, 돈. 그녀의 세상은 오직 그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무겁게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귓게는 윤아의 목소리 대신 오래된 기억 속 비명이 맴돌았다. 비에 젖은 낡은 창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고 떨던 어머니의 가녀린 어깨. 경쟁 업체의 사주를 받은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던 그날의 악몽은 20년이 지나도 선명했다. 어머니는 그를 지키려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고 어린 지훈은 며칠 만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영혼의 절반을 그 창고에 두고 온 것 같았다. 그 후 아버지는 아들을 과잉보호했고 지훈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던 곳은 충격으로 잠시 기억을 잃고 머물렀던 작은 바닷가 마을의 햇살 보육원 뿐이었다. 그곳의 흙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했던 원장 선생님의 손길.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매년 그래왔듯 올해도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직접 챙겨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은 자신의 SUV에 직접 고른 선물 상자들을 가득 싣고 서울을 빠져나왔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라디오에서는 흥겨운 캐럴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익숙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자 그는 비로소 굳었던 어깨에 힘을 뺐다. 해안시, 그가 잠시나마 평범한 아이 지훈일 수 있었던 곳.
그는 보육원으로 바로 향하는 대신 몇 년 전 사업차 방문했을 때 인연을 맺었던 민박집으로 차를 돌렸다. 도시의 호텔보다 정겨운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기와를 얹은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를 맞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마당에서 시래기를 다듬던 이복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박서방 왔는가. 어서 오게. 방 뜨끈하게 데워놨네. 지우는 잠시나마 진미그룹 후계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그저 손주처럼 따뜻한 환대를 받는 기분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짐을 풀고 잠시 눈을 붙인 지우는 오후 늦게 차를 몰고 시내로 나섰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줄 케이크와 간식을 추가로 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좁은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갑자기 쏟아진 겨울비로 길게 고인 흙탕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인도 가장자리로 걷던 한 여자의 코트 자락에 흙탕물이 세차게 튀었다. 지우는 급히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획 돌아보는데 그 순간 지우는 숨을 멈췄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꾹 담은 입술, 그리고 분노로 타오르는 크고 서늘한 눈매. 몇 년 전 이 도시에서 잠시 스쳐 지나갔던, 그러나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얼굴.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눈은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예요? 골목길에서는 좀 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목소리마저 기억 속 그대로였다. 지우는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세탁비, 보상, 그런 상투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노려봤다. 사과 한마디면 다인가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요? 사실 옷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는데 시작부터 일이 꼬여버린 것에 대한 속상함이었다. 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명함이라도. 그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서연은 손을 내저었다.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돈 몇 푼 받는다고 기분 나아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그녀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뒤돌아서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지우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이 도시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며칠간 꿈같은 시간을 보냈던 여자.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기고 떠나야 했던 그녀는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 지훈의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착잡한 마음으로 민박집에 돌아온 지훈은 마루에 걸터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다. 이복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는가? 얼굴이 영 안 좋네.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고개를 돌린 지훈의 눈이 커졌다. 흙탕물 범벅이 된 코트를 벗어들고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서연이었다. 서연 역시 마루에 앉아있는 지훈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니, 이 재수없는 아저씨가 왜 우리 할머니 집에... 이복자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어머, 너희 둘이 아는 사이였어. 이 총각이 내가 말했던 그 서울 손님일세. 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할머니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예의 바르고 속 깊다는 그 손님이 방금 전 자신의 옷을 엉망으로 만든 무개념 운전자라니. 세상은 정말 좁아도 너무 좁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저녁 식사 시간. 지훈과 서연은 이복자 할머니를 마주보고 앉아 밥만 푹푹 뜨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녀의 밥 위에 갈비찜을 얹어주며 말했다. 우리 서연이 실력은 좋은데 이놈의 총우석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내일도 면접 보러 간다는데 잘 돼야 할 텐데.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면접이요? 어떤 분야인데요? 서연은 그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요리사요. 레스토랑 주방 막내 자리라도 구하려고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쳤다. 그는 사실 이 도시에 자신의 F&B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시장 조사가 필요하던 참이었다. 서연 씨, 제가 사실 이 지역에 레스토랑을 열려고 준비 중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시장 조사 겸해서 며칠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보수는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다. 속셈이 뻔히 보이는 제안이었지만 당장 아쉬운 건 자신이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지훈과 서연의 어색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해안시의 유명한 식당들을 하나씩 방문했다. 지훈은 날카로운 미식가처럼 음식의 맛과 서비스, 인테리어를 꼼꼼하게 분석했고, 서연은 현지인의 관점에서 각 식당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의 냉랭함은 함께 음식을 맛보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특히 한 허름한 해물 칼국수집에서 서연은 육수의 비법을 단번에 맞히며 지훈을 놀라게 했다. 이건 그냥 멸치 육수가 아니에요. 북어 머리랑 말린 홍합을 같이 넣고 오래 끓여서 깊은 맛을 낸 거예요. 그녀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지훈은 3년 전 작은 카페에서 디저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시선을 느낀 서연이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라고 묻자 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뜨거워진 얼굴을 감췄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편안하고 즐거워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어느덧 도시의 거의 모든 식당을 섭렵했다. 마지막 날 저녁 지훈은 서연을 바다가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3년 전 그가 떠나기 전날 밤 함께 왔던 곳이었다. 서연은 창밖의 밤바다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사실 우리 구면입니다. 3년 전 여름 여기서 만났었어요. 서연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타나 서툰 위로를 건네던 남자. 함께 웃고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린 사람. 그녀의 얼굴에 실망과 원망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간 직후 아버지 박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고 그는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다. 아버지가 겨우 회복될 때까지 몇 달이 걸렸고 그 후에도 산더미 같은 일들이 그를 짓눌렀다.
서연에게 연락할 틈도 다시 돌아올 여유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일이 바빴다는 변명은 너무나 초라하고 이기적으로 들릴 터였다. 미안합니다. 지우는 간신히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때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스토랑 안에는 파도 소리와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밤바다를 거닐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폭풍 같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이 서울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약속했던 보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는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서연 씨의 재능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회사 요리 아카데미 추천서입니다. 원하신다면 모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동정이나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난 내 힘으로 일어설 거예요. 당신 도움 없이도.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차를 몰아 해안시를 떠나며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다시 한번 그녀를 놓쳐버렸다는 자책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반드시 이 도시로 다시 돌아와야겠다고, 그때는 절대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훈의 삶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아버지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회사의 경영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약혼녀 유나는 그의 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그녀는 지훈의 개인적인 시간마저 통제하려 들었고 해안시에 다녀온 것을 빌미로 사사건건 그를 들볶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유나와 함께 참석한 VIP 파티에서 숨이 막힐 듯한 갑갑함을 느꼈다. 모두가 가면을 쓴 채 서로의 부와 권력을 탐색하는 위선적인 자리였다. 그는 문득 해물 칼국수 국물을 맛보며 행복해하던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바람을 쐬겠다며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해안시에 있는 이복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의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지훈은 이제 진미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자리를 굳혔다. 그의 아버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건강 회복에 전념하고 있었다. 지훈의 해안시 신규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가 다른 곳을 돌아볼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유나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무관심에 지쳐갔고 다른 남자와 공공연히 어울리며 그의 신경을 긁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들의 약혼은 이미 사랑이 아닌 두 집안의 사업적 계약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계처럼 일하고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그는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결심의 계기는 사소한 일이었다. 유나가 친구들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돈 나오는 ATM 정도로 취급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걱정 마. 이 남자랑 결혼만 하면 내 사업 자금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대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은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날 저녁
유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파혼해요. 유나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유나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이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를 나섰다. 지긋지긋한 관계의 종말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끼며 차 키를 집어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해안시로 향하고 있었다. 몇 시간 만에 도착한 해안시는 3년 전과 변함없이 고요했다. 지우는 곧장 햇살 보육원으로 향했다. 매년 보내던 선물이었지만 올해는 직접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보육원 마당에 차를 세우자 원장인 김은숙 씨가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다. 아니, 지훈 씨, 어쩐 일로 직접 오셨어요? 올해는 그냥 와보고 싶었습니다, 원장님. 그때 보육원 건물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마당으로 뛰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무리 속에서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눈사람처럼 하얀 옷을 입은 한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오뚝한 콧날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의 자신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지우는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경계하는 눈빛을 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지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안녕,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박또박 대답했다. 박민준이요. 박씨.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그저 우연으로 치부할 수가 없었다. 아이의 귓불 모양마저 자신과 똑같았다. 그때 아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지훈에게 불쑥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먹을래요? 아이의 순수한 행동에 지훈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콜릿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김은숙 원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김은숙 원장은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아마 짐작하고 있겠죠. 민준이 서연이 아이예요.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역시나. 그리고 지훈 씨 아이이기도 하고요. 원장의 마지막 말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3년 전 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고 길렀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까? 제가 알았다면.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이가 지훈 씨를 찾아갔었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로. 하지만 지훈 씨 약혼녀라는 분이 서연이를 만나주지 않고 험한 말로 내쫓았다고 들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나타나면 아이까지 빼앗아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더군요. 유나. 그 이름이 지훈의 머릿속을 세차게 후려쳤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책임 때문이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이 홀로 겪었을 고통과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서연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은숙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지금쯤 민준이 데리러 올 시간인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원장님, 저 왔어요. 우리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바로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사무실 안에 앉아있는 지훈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시간은 멈췄고 공간은 얼어붙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연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보육원을 나섰다. 지훈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 박진우 회장이었다. 아들 어디냐? 목소리가 왜 그래? 지훈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엄마가 강서연이라는 사실까지.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나도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 지훈이 의아해하자 아버지는 무겁게 말을 이었다. 나도 그곳에 평생을 후회하며 놓쳐버린 인연이 있거든. 너는 나처럼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전화를 끊은 지훈은 아버지가 말한 인연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김은숙 원장이었다. 아버지 역시 젊은 시절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쳤던 것이다. 부자는 놀랍도록 닮은 운명의 길을 걷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박진우 회장이 보육원에 도착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마주한 김은숙 원장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젊은 시절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그녀의 진심을 외면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은숙 씨, 내가 다 잘못했소.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 주시오. 김은숙 원장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평생 그를 잊지 못하고 살아왔다. 박 회장은 아들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들아,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라 용기다. 지금 당장 서연 씨에게 가거라.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내 마음을 전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에 지훈은 비로소 용기를 얻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육원을 뛰쳐나갔다. 서연과 아들이 있는 곳으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훈은 서연의 집 주소를 수소문해 곧장 달려갔다. 낡은 빌라의 문 앞에서 그는 몇 번이나 망설였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경계심 가득한 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할 말 없으니 돌아가요. 그녀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지훈은 문틈으로 발을 밀어 넣었다. 서연 씨, 제발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때 서연의 등 뒤에서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구야? 민준이었다. 지훈은 문틈으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거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고 비겁했어요.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당신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유나의 일, 아버지의 건강, 회사의 문제들.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당신과 민준이 곁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습니다. 민준이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3년간 쌓아온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까지. 그때 방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나온 민준이가 지훈의 앞에 섰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지훈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이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민준이는 잠시 지훈을 빤히 쳐다보더니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아까 받았던 초콜릿과 똑같은 것을 하나 더 꺼내 내밀었다. 이거 먹으면 안 울어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지훈과 서연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서연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그 순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이는 엄마와 낯선 아저씨가 동시에 우는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날 세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울었다. 그것은 상처를 씻어내는 아픈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해안시에 머물며 서연과 민준의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이도 매일 함께 놀아주고 다정하게 챙겨주는 지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민준이가 불쑥 물었다. 아저씨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지훈은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지.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훈을 보며 수줍게 입을 열었다. 아, 아빠? 그 한마디에 지훈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비로소 잃어버렸던 가족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화려한 이벤트나 비싼 반지는 없었다. 그는 민준이와 함께 서툰 솜씨로 만든 케이크와 정성껏 쓴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가장 멋진 엄마 아빠가 되어주자.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진우 회장과 김은숙 원장의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발표했다. 두 세대에 엇갈렸던 사랑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지훈과 서연은 아버지와 원장님의 결혼식 날 함께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두 가족의 다짐이었다. 결혼식 날 해안시의 작은 성당은 두 쌍의 커플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턱시도를 입은 박진우 회장과 박지훈은 나란히 서서 신부들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은숙 원장과
강서연이 나란히 입장했다.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은숙의 우아함과 갓 피어난 꽃처럼 싱그러운 서연의 아름다움에 하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두 쌍의 커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서약했다. 지우는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다. 사랑해, 서연아.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널 행복하게 해줄게. 서연의 눈에서도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링보이 역할을 맡은 민준이는 의젓하게 반지를 전달하고 아빠와 엄마의 품에 안겼다. 두 세대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결혼식 후 지우는 진미그룹의 본사를 해안시로 이전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서울의 화려함을 버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서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였다. 그는 서연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을 열었다. 서연은 그곳의 오너 셰프가 되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고 레스토랑은 곧 도시의 명물이 되었다. 박진우 회장과 김은숙 원장은 햇살 보육원을 국내 최고의 아동복지재단으로 키워나갔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약속했다.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과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지훈은 파도를 보며 말했다. 가끔 생각해. 만약 그때 내가 흙탕물을 튀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아마 당신은 여전히 서울에서 불행한 재벌 3세로 살고 있었을 거고 나는 이 도시에서 씩씩한 미혼모로 살고 있었겠지. 그래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만났을 거야. 그게 운명이니까. 지우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민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시련과 오해의 시간들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진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지우는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민준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웃음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삶의 풍경이었다. 돈과 명예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일상.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곁에 있는 두 사람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마워. 나에게 와줘서. 그리고 사랑해.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고 민준이는 아빠의 볼에 뽀뽀를 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모니였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우는 민준이를 목마를 태웠다. 아빠, 저 별 이름은 뭐야?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가리키며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건 우리 가족 별이야. 민준이랑 엄마랑 아빠가 언제나 함께라는 걸 알려주는 별이지. 민준이는 아빠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서연은 남편과 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겼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은 행복. 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이겨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별빛 가득한 밤바다처럼 그들의 미래는 영원히 반짝일 터였다. 결국 지우는 엇갈린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오해를 넘어 그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든든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우 회장 역시 뒤늦게나마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행복을 찾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이 지훈의 입장이었다면 서연과 아들 민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